오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시대에 대한 특성과 그리고 그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또 학습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죠. 전화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뭐 스마트폰, 또는 누구는 이걸 가지고 SMS나 이메일을 하면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 뭐 카메라로도 여러분들 많이 사용할 거고, 또 게임과 또 이걸 만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시대의 그런 개발자, 또는 알람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정보 검색을 하는 도구, 그리고 음악을 듣는 도구,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는 전화기로서의 그런 기능이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밀착된 그러한 전자기기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특성 지을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한 시대의 스마트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로의 어떤 전환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학습자들 또는 시민들이 갖춰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스마트 시대로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스마트폰에 대한 그 가입자 수, 국내 가입자가 3,600만 명. 그러면 아주 갓난 아이를 뺀다라고 하면 조금 큰 유치원 다니는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거의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그러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또는 가정에 있는 PC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그 인터넷 접속률을 보면 한 80%에 육박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로 가는데 몇 가지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물론 그 이전에 처음 인간의 이런 그 삶이 시작됐을 때, 그때는 좀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선가에 이제 정착하면서 살기 시작한 그 시대부터 전환점들을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농업사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농업사회 때는 체력,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근면한 그런 특성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농업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 그 공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계가 사용되는 이런 산업 사회로 넘어가면서, 그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 근로자, 여전히 이제 농업사회와 유사한데 근면성, 그리고 누군가에게 지시받은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게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컴퓨터 또는 컴퓨팅 기계가 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우리의 사회가 이제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되었었죠. 이 정보사회의 특성은 근면성, 뭐 그런 것들도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한 것보다도 오히려 누가 지식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급의 지식을 가지고 있냐, 더 고급의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개방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되게 중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정보 사회와 스마트 사회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어떤 전환점, 그것을 구분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우리가 앞에서 본
스마트 디바이스, 아이폰을 위시로 시작된 스마트의 그 바람, 그 스마트 디바이스의 혁명, 그때부터 우리가 스마트 사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같은 스마트 사회는 정보 사회와 이렇게 연결된 그런 선상에 있는데 스마트 사회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먼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폰 또는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정보기기나 그런 디바이스들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비쿼터스 환경이 되었고, 그리고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활용해서 내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런 걸 넘어서 그런 지식을 얼마나 문제 해결에 잘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컴퓨팅 기계는 단순히 계산을 빨리 하고 대용량의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답게 인공지능적으로 인텔리전트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스마트 사회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역량은 주로 창의성, 그리고 개방성,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그런 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특성들이 되게 중요한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사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스마트 사회에서의 중요한 어떤 트렌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웹 2.0입니다. 웹 2.0이 있으면 웹 1.0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그리고 인터넷 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유한 그런 문서나 리소스들을 서치하고 그리고 브라우징하는 그러한 사회, 그걸 웹 1.0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웹 1.0 사회에서는 정보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정보들을 대부분 이렇게 소비만 하는 그런 형태였었죠.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렇게 조금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사회가 웹 1.0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기기 또는 인터넷 접속에 대한 것,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연결이 되게 중요한 스마트 사회로 오면서 이제는 정보를 소비만 하던 사람들이 본인의 의견 또는 본인의 어떤 사상,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료 같은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웹에 퍼블리싱을 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공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많이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되고 활용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웹 2.0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웹 2.0 사회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키워드로는 소셜 네트워크, 특별히 인간들과 또는 인간과 기계와의 초연결 사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시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메일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확장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유연한 컴퓨팅 환경, 그리고 내가 쓴 만큼 뭔가 지불을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웹 2.0에서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 컴퓨터와 인간을 매개할 수 있는,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나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또는 웹 2.0의 그러한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또 다른 키워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소셜 네트워크는 페이스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면 페이스북을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2013년 7월 기준으로 11억 명 정도가 가입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세계 거의 모든 자들과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데이터를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관점, 또는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또 이전에 웹 1.0 시대 또는 우리가 스마트 사회로 이렇게 옮기기 이전에 어플리케이션, 즉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여러분 컴퓨터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불법 복제를 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 소프트웨어를 샀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엑셀 프로그램을 1년에 한 3번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3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PC에 그 엑셀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되고, 그걸 깔기 위해서는 엑셀 프로그램을 구매해야 되는, 즉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써야지 되기 때문에 고비용 저효율의 그런 문제들이 야기됐었죠.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엑셀 프로그램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서비스의 개념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 특별히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거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만큼 값을 지불하는 것, 그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사용한 만큼 값을 지불하는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은 이제 하드웨어 또는 플랫폼까지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대학에서 우리 대학과 같은 그런 대학에서 입시철에 컴퓨터 사용률이 보통 때에 비해서 몇십 배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최악의 상태를 감안을 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많은 돈을 주고 산 컴퓨터인데 입시철이 아닌 대부분의 시절은 그저 그냥 유효 장비로 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 또는 플랫폼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즉 사용한 만큼 하드웨어도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클라우드 환경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죠. 모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가 3,600만 명에 달하고, 국내 인터넷 이용률은 거의 80%에 해당되며, 그리고 그런 스마트폰 또는 집에 있는 PC 또는 랩탑 등과 같은 그런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전체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체 인구는 3,8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 또는 버스 또는 공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자들이 거의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또는 그림에서 많이 보았죠. 지하철이나 버스에 보면 항상 이렇게 많은 자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그러한 것이 실제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모바일 빅뱅, 그게 스마트 사회의 또 다른 트렌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